반갑습니다. 하모니 입주민 여러분. 수요일은 독서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전쟁의 흑역사 7장 새똥이 남아메리카를 초토화하다 구한어전쟁 챕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책 제목에 새똥이 들어가니까 좀 특이하죠. 그런데 진짜 새똥 때문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구한어전쟁은 세계 최초의 자원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입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24일, 25일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본론도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일 일요일 후원자분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별철님, 이완배 오랜팬 화이팅님, 백별옥님, 김별헌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25일 월요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전별철님, 배별진님, 완배사랑님, 하윤하준님, 김별주님, 조별원님, 이별자님, 정별헌님, 김별옥님, 김별향님, 김별희님, 지별원님, 백별재님, 김별숙님, 노별성님, 엄별현님, 기추자 해방전선님, 파우스트님, 김별희님, 조별림님, 이별호님, 이별규님, 응원합니다님, BM정6988님, 뉴라나크님, 테라포스카님, 감초BRT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본론 들어가기 전에 1970년대, 1980년대 라떼는 말이야 류의 개그 하나 선보이겠습니다. 이때 이런 개그가 있었죠. 나이 어린 조카가 삼촌은 군대 어디로 다녀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허세가 심한 삼촌이 내가 이래봬도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야 이렇게 허풍을 떱니다. 놀란 조카가 와 삼촌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어 무슨 부대에 있었는데? 라고 물으면 삼촌이 야 내가 바로 그 전설의 베트남 스키부대 출신이야 라고 답했다는 전설의 개그입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겼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 헛소리 개그가 널리 퍼지면서 한때 베트남 스키부대라는 말이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누군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 신문에 베트남 스키부대 같은 소리라는 비유가 진짜로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 이까지 들으시고도 베트남 스키부대가 왜 이상한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트남에 스키부대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한때 베트남 스키부대는 사하라 잠수부대, 몽골 해군 특수부대, 시베리아 정글 특수부대와 함께 세계 4대 특수부대라는 허접한 농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스키부대가 있을 리가 없듯이 사하라 사막에 잠수부대가 있을 리가 없죠. 시베리아의 눈 덮인 초원에 정글 특수부대가 있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세계 4대 특수부대 농담을 처음 들었을 때 앞에 세 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몽골 해군 특수부대는 좀 이상했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몽골이 내륙국이니까요. 바다와 접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막 내륙국 몽골에 해군 특수부대가 있겠냐 이런 취지인 건 알겠는데요. 의외로 내륙군에 해군이 있는 나라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몽골에도 해군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뭐 해군이라고 해봐야 호수에 배 한 척 띄워놓는 정도였고요. 제가 알기로 병력도 뭐 7명 뿐이었나? 수영할 줄 아는 군인이 1명 뿐이었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어쨌든 해군은 해군이었습니다. 1997년에 민영화되기는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해군이라는 이름으로 호수에서 관광객을 나르고 있답니다. 지금은 정식 군인은 아닌 거죠. 그런데 어쨌든 과거에 몽골에도 정식 해군이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몽골 해군처럼
바다가 없어도 운영되는 해군을 내륙 해군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하게도 대부분 내륙 해군은 규모가 작겠죠. 그런데 남아메리카에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내륙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해군은 진짜로 좀 다릅니다. 볼리비아 해군이 보유한 배가 무려 173척이나 됩니다. 아니 그러면 바다도 없는데 그 많은 배를 어디에 주차 아니고 뭐라고 하죠? 정박? 어디에 정박해놨냐 궁금하시죠? 볼리비아 해군배 대부분은 안데스 산맥에 있는 호수 티티카카호에 정박해 있습니다. 해군 병력도 5,000명에 육박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볼리비아에 해병대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볼리비아의 해병대가 꽤 정예부대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최강이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마약 범죄 소탕 작전에 여러 번 투입이 돼서 실전 경험도 상당합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볼리비아가 3월 23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륙국입니다. 페루,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나라 어디에 가도 바다를 만날 수 없는데 볼리비아에는 해군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바다의 날도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볼리비아의 해군, 해병대가 있다는 사실로 추정을 해보면 볼리비아는 애초부터 내륙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남미 나라들이 그런 건데 볼리비아도 역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 당시 남아메리카 대륙 서쪽에 안토파가스타, 지금 지도에 나오죠. 바다에 인접한 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안토파가스타, 발음도 좀 어렵네요. 이 지역에는 은이나 초석 같은 광물이 가득 매장돼 있습니다. 해안이 넓지는 않은데 볼리비아는 해안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 해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배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갈 통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저도 어처구니 없습니다만 안토파가스타 지역에서 매우 뜻밖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여기서 대량의 구아노가 발견된 겁니다. 구아노 처음 들어보신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뭐냐? 간단히 말하면 새똥입니다. 가마우지 같은 바다새 종류들이 똥을 싸고 그게 쌓여서 축적이 되면 무더기가 됩니다. 그게 구아노입니다. 박쥐똥, 동굴에서 발견되는 박쥐의 똥도 구아노라고 부릅니다. 물론 박쥐는 새가 아닌데 배설물로 분류할 때는 새 취급을 받습니다. 새똥이 새똥이지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옛날에는 그냥 새똥이었는데 19세기 들어서 이 새똥의 놀라운 가치가 새롭게 조명이 됩니다. 일단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반면에 식량 생산량이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이때 구아노를 비료로 사용하면 농업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사실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발견일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런 방식은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잉카인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고 흉내를 내봤더니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효과가 놀라운 겁니다. 구아노가 굶어 죽고 있던 유럽인들의 새로운 희망, 엄청난 성능을 가진 천연비료가 된 겁니다. 19세기 중반부터 남아메리카 새똥이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런데 마침 볼리비아 안토파가스타 해변에 구아노 퇴적물, 그러니까 새똥으로만 이루어진 섬들이 잔뜩 발견이 됐습니다. 볼리비아뿐 아니고 페루하고 칠레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 세 나라가 그야말로 로또를 맞은 겁니다. 이 섬을 개발해서 파내기만 하면 새똥을 팔아서 거금을 손에 쥘 수 있었던 거죠. 문제는 돈이 있는 곳에 분쟁이 생긴다는 겁니다. 볼리비아가 안토파가스타 지역에 다량의 새똥섬을 발견했는데 이걸 파내서 운반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런 기술을 갖기에 볼리비아가 너무 가난했거든요. 자금과 인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볼리비아가 내세운 전략이 그나마 자기보다 잘 사는 이웃나라 칠레를 새똥섬 개발에 끌어들이는 거였습니다.
칠레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여기를 개발하는 대신에 칠레 기업들에게 25년 동안 세금을 받지 않고 새똥을 채굴할 수 있는 혜택을 약속을 했습니다. 칠레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죠. 칠레가 주저없이 여러 기업을 보내서 볼리비아의 새똥섬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생각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개발이 착착 진행되니까 볼리비아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거 우리 새똥인데 저걸 굳이 25년 동안이나 칠레한테 내줘야 돼? 갑자기 볼리비아 정부가 새똥섬과 광산은 이제 볼리비아 정부 소유이니까 칠레 기업들은 이걸 사용하려면 세금을 내라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약속을 어긴 겁니다. 25년 동안 세금 안 내도 된다고 생각했던 칠레 기업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거죠. 뭔 소리냐. 국가 간의 한 약속인데 이걸 이렇게 뒤집냐. 우린 세금 못 낸다. 당연히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볼리비아 정부가 강제로 칠레 기업들의 재산을 몰수해버립니다. 깡패짓을 한 겁니다. 칠레가 가만 안 있죠. 기껏 돈과 인력을 들여서 그 지역을 개발했더니 볼리비아가 이걸 냉큼 가로챘으니까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1879년 2월 14일 칠레군이 안토파가스타로 진격을 시작합니다. 애초에 깡패짓을 한 볼리비아도 당연히 이걸 각오를 했습니다. 볼리비아가 이 전쟁을 서슴없이 밀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였습니다. 이웃나라 페루였습니다. 일단 두 나라 사이가 매우 좋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1873년 두 나라가 비밀리에 한 나라가 전쟁을 개시하면 무조건 서로 도와준다라는 비밀 조약을 맺을 정도로 두 나라가 친했습니다. 두 나라가 왜 친했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비슷한 역사가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 이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미 국가들 대부분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했으니까요. 단지 그런 이유로 두 나라가 유난히 친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나라가 친했던 건 그냥 두 나라 다 칠레가 싫었던 겁니다. 특히 페루는 칠레하고 국경 분쟁을 오래 겪었거든요. 아무튼 볼리비아는 페루를 믿고 이 깡패짓을 벌인 겁니다. 전쟁의 겉모습이야 칠레가 볼리비아를 먼저 침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인 제공자는 당연히 약속을 먼저 어긴 볼리비아죠. 자, 결국 1대2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칠레 대 볼리비아 페루 동맹군. 수많은 민중들이 죽어나가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의 명분은 새똥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당시 전력만 보면 칠레가 절대 불리했습니다. 페루 병력이 8천여 명, 볼리비아 병력이 3천여 명이었습니다. 합치면 1만 명이 넘죠. 그런데 칠레 병력은 고작 2,500명 수준이었습니다. 붙으면 병력 숫자로만 볼 때 칠레가 4대 1로 열세였던 거죠.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 뭐야 전쟁을 했다면서 뭔 병력 숫자가 8,000명, 3,000명, 2,500명 장난해? 우리나라 병력이 50만인데? 조금 황당하시죠? 예. 3,000명, 2,500명은 뭐 우리나라 연대 한 개 수준이잖아요. 이게 한 나라 병력의 전부였다는 게 좀 황당하죠. 그런데 19세기 말 1800년대 이야기입니다. 예, 이때 남미 국가들 병력 규모가 지금처럼 대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이게 당시 구아노 전쟁 때 사진입니다. 당시 전쟁이라는 게 저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병력도 그런 수준이었고요. 동서냉전을 거쳐서 군 병력 숫자가 세계적으로 엄청 늘어난 요즘하고는 뭐 비교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병력이 열세였던 칠레도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뭐냐? 유럽 국가들의 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바로는 이 전쟁이 남미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자원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전쟁에 진심으로 촉각을 곤두세운 지역은 유럽이었습니다. 저 새똥이 정말 필요했던 곳이 유럽이었거든요. 구아노의 혈액이 너무 좋아서 당시 유럽에서는 구아노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라는 푸념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볼리비아하고 페루가 새똥섬을 차지하고 그걸 국유화한 다음에 구아노 비료를 유럽에 엄청 비싸게 팔아치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칠레는 유럽 국가들을 꼬신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면
구한호 싸게 팔아줄게.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유럽 주요 국가들이 칠레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볼리비아는 페루와 동맹의 위력을 믿고 전쟁을 시작한 거고, 칠레는 유럽 국가의 지원을 믿고 볼리비아로 진격을 한 겁니다. 누가 이겼을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칠레가 압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볼리비아 페루 동맹은 뭐랄까요? 동네 일진들끼리 맺은 동맹 같은 거면, 칠레를 돕는 유럽의 지원은 서방파, 만보파, 그러니까 정식 깡패들이 싸움에 동원된 케이스입니다. 19세기 말 유럽은 전쟁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나라들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청나라까지 박살을 낸 유럽이었으니까요. 개전 이후에 칠레가 일방적으로 두 나라를 몰아붙입니다. 특권의 이권만 보장해준다면 마약도 팔아제끼면서 시비를 거는 영국하고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도와줬는데 칠레가 어떻게 밀리겠습니까? 볼리비아는 일찌감치 바다를 빼앗기고 내륙으로 쫓겨나 버렸고요. 페루는 그거보다 조금 더 버텼는데 못 이깁니다. 결국은 연전연패해서 수도 리마를 잃습니다. 1883년 볼리비아, 페루 동맹이 마침내 항복을 선언하면서 대동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어진 이 엽기적인 전쟁은 4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볼리비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해안 안토파가스타를 잃고 내륙국으로 전락한 겁니다. 볼리비아가 아직도 해군을 운영하고 바다의 날까지 만들어서 바다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때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가 그 소중한 바다를 잃었어. 한이 맺힌 거죠. 그래서 매년 바다의 날이 되잖아요. 볼리비아 민중들이 모여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합니다. 그 피켓에는 칠레 대통령님, 우리의 바다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하는 글귀가 많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뭐 지들이 먼저 깡패짓을 했으니까 대가를 치른 거겠죠.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칠레가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면 칠레는 행복했냐는 거죠. 아닙니다. 일단 칠레는 전쟁 배상금으로 2천만 페소의 금화를 챙겼어요. 그리고 새똥 무더기를 보유한 새로운 영토도 얻었죠.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달라지는 게 칠레한테도 적용이 된 겁니다. 원래는 칠레가 유럽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저기 차지하면 비료 싸게 팔게, 개발권도 유럽 너희들한테 막 넘겨줄게 이랬는데 막상 차지를 하고 났더니 그러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칠레도 페루나 볼리비아처럼 자원의 국유화를 선언합니다. 유럽이 보니까 어라? 이 새끼들 봐라 싶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 18세기 후반에 독립한 미국이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었거든요. 유럽이 미국하고 손을 잡습니다. 칠레를 쳐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영국과 미국이 칠레의 반란군을 지원합니다. 약속을 어긴 칠레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닌데요. 이때부터 미국의 남미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이 극심해졌습니다. 남미가 본격적으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재앙을 마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남미 역사에 너무 큰 불행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게 이게 새똥을 사이에 둔 배반과 약속 위반이 난무하는 삼류 막장 드라마 전쟁이었는데 얼마 안 가서 구아노를 대체할 화학 비료가 개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새똥의 가치가 그야말로 똥이 돼버립니다. 새똥 차지하겠다고 볼리비아, 페루, 칠레가 막장 드라마를 펼치면서 싸웠는데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이 남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만 극대화되면서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세 나라가 벌인 전쟁의 정식 명칭이 태평양 전쟁입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쟁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이잖아요. 근데 두 전쟁이 영문이 달라요.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퍼시픽 워이고 남미에서 벌어진 전쟁은 War of the Pacific이라고 부릅니다. 헷갈리시죠? 하지만 안 헷갈리셔도 됩니다. 남미 전쟁을 War of the Pacific이라고 제대로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세똥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구아노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 전쟁에서 천연자원인 세똥, 구아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뜻입니다. 인류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을 벌였는데 지하자원이나 천연자원만 두고 나라끼리 총을 들이댄 현대전은 이 전쟁이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세똥전쟁은 현대 인류 최초의 자원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책에 안 나오는 후일담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 전쟁을 계기로 남미 개입을 본격화합니다. 특히 칠레에 대한 내정 개입이 극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칠레가 세똥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어찌됐건 남미에서 상당한 강대국 취급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영향력이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칠레가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날 기미만 보이면 미국은 즉각 칠레의 반란군을 지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식으로 칠레를 통제합니다. 반미 성향의 정부를 제거하고 친미 성향의 정부를 수립하는데 미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대표적 사례가 1970년 칠레 대선에서 살바도르 아옌데라는 마르크스주의 성향의 사회주의자가 대통령이 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한데 아옌데는 민주적 보통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세계 최초의 마르크스주의 성향 사회주의자 대통령,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1970년이니까 동서냉전이 크게 달했던 시기였단 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타격이었겠죠. 아무튼 아옌데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매우 속도 조절을 잘 해나가면서 점진적인 사회주의적 정책을 추구해 나갑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걸 절대 가만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칠레에 자원이 많아서 당시 남미에서 꽤 잘 사는 나라 취급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칠레 내부의 빈부격차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시 칠레를 장악했던 세력이 매우 강력한 기득권 세력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득권 세력은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옌데 사회주의 개혁이 칠레 자본가와 군부 같은 기득권 세력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아옌데가 이 반발을 돌파하기 위해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아옌데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1970년 11월 3일, 아옌데가 재신임 국민투표를 받겠다고 선언할 예정이었던 날이 1973년 9월 11일입니다. 집권한 지 3년도 안 돼서 너무 극심한 기득권의 반발을 마주했고 이걸 국민 재신임 투표로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날짜가 좀 공교롭죠? 9월 11일. 보통 이 날짜를 2001년 미국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진 9.11 테러로만 기억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보다 28년 전인 1973년 9월 11일, 칠레에서는 제국주의라 불러 마땅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범하고 그 나라 민중들의 민주적 열망을 짓밟는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릅니다. 제가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어떻게 좋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동의할 수 없는 테러죠. 그런데 지금도 남미에서는 두 개의 9.11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9.11이라는 날짜가 미국이 엄청난 희생을 당한 그 9.11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칠레의 자주적 주권을 짓밟은 그 9월 11일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남미에서 저지른 폭력이 거짓말처럼 부메랑처럼 28년 뒤 같은 날 미국을 덮쳤으니까요. 아무튼 아옌데가 9월 11일 국민투표, 재신임 투표 방법을 발표하려고 한 바로 그날, 기득권과 미국의 반발을 민중들의 재신임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한 바로 그날, 미국 닉슨 행정부와 CIA가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사주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칠레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사실 그보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다시는 나타나서는 안 될 폭압적인 독재자가 된 그 인물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피노체트의 쿠데타 세력은 9월 11일 오전 11시 대통령 집무실인 모네다 궁을 공군 전투기로 폭격을 해버립니다. 사실 피노체트가 폭격을 하기 직전에 아엔데 대통령에게 투항을 권유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투항하면 외국으로 망명을 보장해주고 목숨도 살려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뉴요커 보도를 보면 피노체트는 아엔데가 만약에 항복 권유를 받아들여서 망명을 하려고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를 격추시켜 버리려고 했답니다. 진짜 미국 뒷배 믿고 역 같은 짓들을 계획을 했던 놈인 거죠. 하지만 아엔데 대통령은 투항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모네다 궁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지지해주던 국영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 유명한 고별 연설을 합니다. 아엔데는 9월 11일 아침 친구이자 대통령 경호대원이었던 레오폴도 빅토르 바르가스로부터 직접 AK-47 소총을 건네받습니다. 그리고 쿠데타 세력에 맞선 최후 항전을 시작합니다. 아엔데가 소총을 들고 대통령궁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 있습니다. 승산이 빵 퍼센트인 싸움입니다. 무조건 죽는 싸움입니다.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엔데는 조금도 두려운 표정을 짓지 않고 당당하게 소총을 들고 마지막 투쟁에 나섭니다. 이 사진이 세계 보도사진상을 수상한 명작인데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챗GPT가 스케치 형식으로 수정을 해서 대략적인 분위기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원작을 찾아보시면 아엔데가 정말로 죽음을 앞둔 마지막 전투를 하는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당당한 모습으로 전장으로 나가는 장면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결국 아엔데는 이 최후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사살이 돼서 머리가 부서지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설도 있고요. 쿠데타 세력은 아엔데가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죽음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후 여러 부검 결과 아엔데 대통령이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했다,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엔데 대통령이 자살을 했건 적들의 총탄에 머리를 맞아서 죽었건 그가 벌인 마지막 투쟁의 위대함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고로 쿠데타를 성공한 독재자 피노체트는 17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무려 10만여 명이 연행됐고 4만여 명이 정치적 이유로 불법으로 구금되거나 고문 같은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3,225명에 이릅니다. 여성 정치범 3,621명 중에 3,200명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정치범도 무려 1,244명이나 됐습니다. 그 중에 13세 미만의 아동들이 176명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피노체트가 죽이고 고문하고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 같은 새끼는 무려 91세까지 쳐 살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감옥에서 죽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이 피노체트입니까? 아니면 미국입니까? 미국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칠레의 민중들은 그 대답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주권자들인 민중들이 자기 손으로 선출한 지도자 아엔데를 미국이 무슨 자격으로 죽입니까? 사회주의를 신봉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죽여요? 그건 그 나라 민중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었다고요. 그리고 미국 CIA의 지원을 받아서 쿠데타에 성공한 피노체트가 저지른 칠레 역사상 가장 잔혹한 그 독재의 처참한 만행을 미국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안 질 겁니까? 미국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합니다. 닉슨 대통령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국의 주권을 짓밟고 쿠데타를 주장하고 민중이 뽑은 지도자의 거처를 전투기로 폭격하고 3,000명이 넘는 민중을 죽이고 3,000명이 넘는 여성 정치범을 강간하고, 그게 니들이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정신입니까? 그게 니들이 말하는 성경으로 건국한 나라 위대한 미국이냐고요.
지랄들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아엔데 대통령이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남긴 그 유명한 마지막 연설을 입주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아엔데 대통령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고 싶었는데 음질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우리말로 된 연설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그래도 오로지 민중들만 쳐다봤던 이 용맹스러운 지도자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주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분명 여러분께 연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공군이 라디오 마가야네스의 안테나를 폭격했습니다. 저는 실망과 괴로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말은 충성서약을 어긴 자들에 대한 도덕적 심판이 돼야 마땅합니다. 칠레의 병사고 명색의 합참의장이면서 해군 참모총장이기도 한 메리노제도, 게다가 겨우 어제 정부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맹세했으며 저 비굴한 장군 멘도자 씨 같은 자들 말입니다. 이 모든 작태에 맞서 저는 노동자들에게 오직 이렇게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결코 사임하지 않는다. 이 역사적 갈림길에서 저는 민중의 충성에 제 생명으로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만의 칠레인들의 소중한 양심에 심어놓은 씨앗들은 일격에 베어 쓰러뜨릴 수 있는 게 아님을 확신한다. 저들은 힘을 가졌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범죄 행위로도 무력으로도 사회의 진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만드는 건 민중입니다. 이 나라의 노동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켜왔던 그 충성, 여러분이 이 사람 다만 정의를 향한 크나큰 열망의 통역자였고 헌법의 존중을 맹세했으며 이것을 지킨 한 사람에게 보여준 그 신뢰에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연설을 통해 저는 여러분이 이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국내의 반동 세력과 결탁한 외국 자본과 제국주의가, 군대가 자신의 전통을 군 출신이면서도 그 희생양이 된 분들, 즉 슈나이더 장군이 가르쳐줬고 아라야 사령관이 다시 확인을 한 그 전통을 깨버리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건 말입니다. 이제 오늘 저들 반동 세력은 자신들의 이윤과 특권을 끈질기게 지키기 위해 외세의 힘을 빌려 권력을 탈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먼저 이 땅의 겸손한 여성들, 우리를 믿어준 여성 동민들, 어린이들에게 쏟은 우리의 관심을 알아준 어머니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또한 이 나라의 참된 전문가들에게, 자본주의의 사회를 옹호하는 전문가 단체, 기득권 단체가 저지르는 방해 선동에 맞서 줄기차게 활동한 애국적 전문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함께 노래하고 이 투쟁에 자신들의 행복과 영혼을 바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몇 시간 만에 이 나라를 장악한 파시즘에게 박해받을 칠레인,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암살 테러 속에서도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의 침묵에 맞서 아래를 폭발하고 철로를 절단하며 석유 파이프와 가스 파이프를 파괴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들은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역사가 저들을 심판할 겁니다. 라디오 마가야네스는 곧 끊어질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제 차분한 목소리도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닿지 않겠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듣게 될 테니까요. 저는 항상 여러분과 있을 겁니다. 적어도 당당한 애국자의 기억 속에 함께 할 겁니다. 민중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법이지만 스스로를 희생하지는 마십시오. 민중은 굴종과 박해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만 스스로를 자학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나라의 노동자 여러분, 저는 칠레와 그 운명을 믿습니다. 반역자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려는 이 암울하고 가혹한 순간을 딛고 일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전진할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자유로운 인간이 활보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크나큰 길을 열어젖힐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칠레 만세, 민중 만세, 노동자 만세. 이게 저의 마지막 말입니다. 저는 제 희생이 헛되지 않으리란 것을 확신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대역죄인과 비겁자 그리고 반역자를 심판할 도덕적 교훈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다음 주 목요일이면 아엔데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22주년이 됩니다. 어떤 범죄 행위로도 어떤 무력으로도 사회의 진보를 막을 수 없고 역사는 우리의 것이며 역사를 만드는 것이라 믿었던,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 희망을 이야기했던
아이엔데 대통령의 꿈을 뜨겁게 추모합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